협상 능력을 길러라. 책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나는 이런 것도 읽을 정도로 유식하다고 자랑하려는 듯한 책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나는 그런 흉내는 내지 않는다. 누군가가 나에게 책을 추천해 달라면 주저없이 권하는 책이 있다. 명사회자 레리 킹의 절친한 친구 허브 코엔의 협상의 기술이다. 이 책은 어느 나라에서든지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른다. 미국에서도 한때 베스트셀러 반열에 속했으나 뉴욕 같은 곳에서만 그랬다. 왜 그럴까? 책 중에는 남들에게 감추고 싶은 비밀스러운 책들이 있다. 읽고 나서 혼자서만 알고 있기를 바라는 심리가 생기는 책들 말이다. 이 책이 바로 그런 책이다. 당연히 별로 소문이 나지 않는다. 어느 주한 대사관의 상무관에게 이 책의 원서를 선물했더니 첫날은 그대로 읽었으나 그 다음 날에는 책에 표지를 씌웠다고 했다. 국내에서 이 책은 90년대 초에는 협상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90년대 중기에는 협상이라는 제목으로 90년대 말기에는 협상만으로도 세상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제각기 다른 출판사들에 의하여 출간되었으나 출판사가 계속 바뀔 정도로 잘 팔리지 않았다. 그러다가 내가 동아일보에서 이 책을 소개하고 난 뒤 어느 출판사에서 협상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재출간을 하였는데 오해하지 말라. 나는 그 출판사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며 그들은 내 글이 신문에 나오기 수개월 전에 판권 계약을 이미 했었다고 한다. 내가 출판사와 짜고 책을 소개했다고 생각하는 웃기는 독자들도 있다.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은 김병국 변호사의 비즈니스 협상론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책 역시 훌륭한 책이다. 협상에 대한 책들 중 뜬구름 잡듯 두리뭉실한 책들은 읽지 말라. 협상을 잘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2001년 1월 독일 지멘스 그룹의 하인리히 폰 피레 회장은 상하이와 인근 공항을 연결하는 자기 부상 열차 사업 수주를 위한 협상에서 주룽지 중국 총리에게 빈 양복 주머니를 뒤집어 내보인 뒤 일어나 두 팔을 벌리는 제스처를 취했다. 이는 지멘스로서는 더 이상 양보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었다. 그는 약 2분간 주머니를 뒤집어 보인 채 서 있었고 주 총리는 물끄러미 그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악수를 청했다. 1조 원이 넘는 계약이 하인리히 회장의 기막힌 협상력에 의하여 그렇게 체결된 것이다. 피레 회장은 당시 협상에 진전이 없어 묘안을 짜내야 했다면서 빈 주머니를 내보이기로 작심하고 미리 주머니를 비워두었다고 한다. 나는 비행기를 10시간 이상 타고 외국에 가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남미나 아프리카인 경우에는 비행기만 24시간 이상 타게 되는데 1등석이라고 해도 흐리멍덩한 상태로 도착하게 된다. 이런 경우 나는 현지 도착 후 적어도 10시간은 지난 뒤에야 사람들을 만났다. 이때 상대방이 내가 도착한 즉시 미팅을 하자고 고집할 경우에는 상당한 경계심을 갖는다. 흐리멍덩해진 정신 상태를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이려는 의도이기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잘못하면 엄청난 손실을 보기 때문이다. 나는 나 나름대로 직원들에게 협상에 대한 3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고 가르쳤었다. 하나는 오리엔탈 스타일인데 유교적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합리적으로 논리를 전개시켜 나가는 웨스턴 스타일이다. 마지막 하나는 막무가내식 형태인데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갱스터 조폭 스타일이다. 베체라 역시 이 범주에 속한다. 오리엔탈 스타일의 대표적인 접근 방식은 주로 연장자들이 사용하는 방식인데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너는 윗사람도 없느냐?
말투가 그게 뭐냐? 학교도 안 다녔냐? 부모도 안 계시느냐? 젊은 사람이 그게 뭐냐?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 등등의 말이 그 범주에 속한다. 이렇게 말하는 상대가 다시는 만나지 않을 상대라면 갱스터 스타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A 18. 내가 나이 족같이 말아 처먹어 오는데 18놈 뭐 보태준 거 있냐? 그래, 나 18놈의 족같은 호로 새끼로 자랐다. 그래서 18. 내 어미 땡같이 뭐가 어떻다는 거야? 혹은 내미 18. 나 못 배우고 가방 가벼워서 무식한데 그래 존나게 유식한 당신 18. 그래서 뭐가 어떻다는 거냐? 나는 누구나 뻔히 다 아는 말을 X자로 표시하면서 고고한 척 점잠 빼는 법을 모르므로 양해해라. 참, 나이 든 사람에게 욕을 할 때는 주의사항이 있다. 잘못하면 콩밥 먹는다. 이런 대응 방법은 오리엔탈식 논리의 근저가 되는 유교적 사고를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기에 상대방은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을 즉각 깨닫게 된다. 이런 대응법은 주로 다시는 안 볼 사람을 상대로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지만 나는 정부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서류를 어떻게 해오라는 설명은 없이 그저 서류가 잘못되었다고 트집 잡으며 몇 번씩 헛걸음치게 하는 공무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써먹은 적도 몇 번 있다. 이런 갱스터 스타일은 아주 예전에 내가 버스를 타고 다녔던 시절에 배운 것이다. 만원 버스 안에서 문 앞으로 사람들을 헤치고 나가려면 여간 힘들지 않았다. 실례합니다. 잠시 좀 비켜주세요 라고 정중히 말하면 사람들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에이 18 맨날 족같네. 좀 나갑시다 라고 말하면 금방 공간이 생겼다.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는 사람들의 믿음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다는 말이다. 막가파 수준의 애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으므로 주의할 것. 그런데 하나 좀 물어보자. 당신은 길거리에서 만나는 똥 같은 인간들이 진짜 더러워서 피하는가? 사실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오리엔탈 스타일에 똑같은 스타일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방법은 주로 얼굴을 자주 대면해야 할 상대에게 사용하게 된다. 이를테면 이렇게 말한다. 제가 나이가 어려서 철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르신께서 지도 편달하여 주십시오. 제가 머리가 부족하여 말씀하신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웃 어른을 공경하는 법도 배우지 못한 막자란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어쩌고 저쩌고. 일단은 상대방의 논리에 동조한 뒤 기회를 노리라는 말이다. 오리엔탈 스타일에 웨스턴 스타일로 접근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 비즈니스 협상 중에 상대방이 인간적인 면을 강조하는 오리엔탈 스타일인 경우가 있다. 회사에서의 제 입장이 현재 이러저러 합니다. 인간적으로 저를 좀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상대를 만나게 되면 나는 직원들에게 웨스턴 스타일로 대응하라고 했다. 단 조건이 있다. 우리 측이 문서나 계약 내용으로 보아 유리한 경우에만 그렇다. 저도 물론 당신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이 문제 자체에 초점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것은 분명히 하고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리엔탈 스타일에 대처하는 또 다른 방법은 상대방과 마찬가지로 오리엔탈 스타일을 취하되 좀 더 높은 유교적 가치에 호소하는 것이다. 저라고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같이 봉급쟁이 아닙니까? 호라비 사정 과부가 안다고 저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달 잘못을 범해 심할서를 썼습니다. 저도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지금 임신 8개월이고 저의 부모님은 연로하신데 제가 부양해야 합니다.
제가 심할서를 한 번 더 쓰게 되면 그땐 회사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저희 사장 새끼 악질이라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보다 못한 상황에서 사시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고 저쩌고. 즉, 상대방이 회사 내에서의 어려움을 인간적으로 호소한다면 가정 내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더 나아가 부모 부양 문제까지 언급하라는 말이다. 왜냐하면 효도는 전통 가치 중 최고로 인식되는 것이기에 아무도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끌어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은 우리 측에도 잘못이 있을 때 사용된다. 상대의 논리가 오리엔탈과 웨스턴이 섞인 복합 스타일일 경우에는 우선은 말꼬리를 트집잡아 낚아채야 한다. 이를테면 상대가 연장자라면 말씀하시는 내용이야 충분히 이해가 되고 선생님 입장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저야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장 차이를 떠나 아까부터 제가 상당히 기분 나쁜 게 있는데 도대체 내가 선생님 아들도 아닌데 어째서 반말을 하십니까? 말이라는 것이 아다르고 어다른 법 아닌가요? 어차피 당신은 속으로는 논리 싸움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터이니 엉뚱하게도 상대의 말투로 시비를 잡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의를 갖추어 서로 존대를 해야 한다는 것도 오리엔탈 스타일에 사용되는 논리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 엉뚱한 것으로 초점이 옮겨지는 효과를 갖게 된다. 웨스턴 스타일에 반드시 웨스턴 스타일로 대응해야 하는 경우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서 당신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는 입장이라면 뭔가 하나라도 잘못될 경우 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상대가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면서 대금 지불을 거절할 수도 있으므로 오리엔탈 스타일을 적절히 섞어나가는 것이, 즉 둘이 뭉실한 것이 유리하다. 이를테면 이런 문구가 들어가게 되면 저는 우리 회사 악바리 사장에게 맞아 죽어요. 그러니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굳이 문서로 적어 넣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당신이 상대방에게 돈을 주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이 해야 할 모든 것을 정확하게 표기해라. 명심해라. 돈을 주는 입장이건 받는 입장이건 간에 아무리 문서로 철저하게 계약을 하고 도장을 꽉꽉 눌러 찍었어도 계약 사항을 무시하고 배째라는 식의 갱스터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나는 한국인 직원들에게는 우리가 불리하면 오리엔탈 스타일로 접근하고 우리에게 유리하면 웨스턴 스타일로 접근하라고 했다. 즉, 어떤 계약 내용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여러 가지 인간적인 면들을 유교적 가치와 뒤섞어 상대방에게 접근해야 상대방의 양보와 이해를 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면 당연히 웨스턴 스타일로 끌고 가야 상대방이 항복하게 된다. 나는 양쪽 모두가 이기는 윈윈 게임이라는 것도 실제로 해본 경험은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협상은 실제로는 우리가 이기고 상대방은 자기가 이긴 것으로 믿게끔 착각을 안겨주는 협상이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당신이 불리하게 될 때 재협상할 구멍은 남겨두는 것이 좋다. 특히 봉급 생활자들은 협상에 임할 때 반드시 당신에게 90%의 결정권은 있지만 남은 10%의 결정권은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함을 상대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당신이 보지 못했던 것을 윗사람이 지적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직원들이 그 어느 협상을 하건 간에 내가 공통적으로 주문한 말이 있다. 너희는 언제나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어야 한다. 악역은 내게 맡기고 필요하다면 상대방에게 너희들 사장인 나를 개새끼로 욕해라. 너희는 상대방이 제시하는 조건을 다 들어주고 싶은데 쌍놈의 사장 새끼가 결제를 안 해준다고 말해라. 그래야 너희들은 선량하고 마음씨 좋은 사람으로 남게 되는 법이다. 그래야 너희들에게 유리하다.
한편 협상을 할 때 상대방이 악악 소리를 지르면서 윽박지르면 금방 기가 죽는 사람들이 있다. 협상 서적에서 나왔던 주옥 같은 사례들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고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경우 말이다. 이런 경우를 당하지 않으려면 직원들끼리 역할 분담을 하여 여러 가지 상황을 설정하고 연습 게임을 자주 해보는 것이 좋다. 이를테면 우리 측에서 잘못해서 고객이 대단히 화가 나서 고함을 지르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잘못을 했으니 빠져나갈 방법이 없지 않은가? 이런 경우 절대 변명하려고 애쓰지 말라. 효과적인 방법은 잘못을 저지른 직원을 그의 상급자가 고객이 있는 앞에서 서류판 같은 것으로 머리를 때리며 고객보다 더 크게 소리 지르며 개새끼 소새끼 하면서 야단을 고래고래 치고 당장 사표를 쓰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다. 이때 그 직원이 여자라면 그 자리에서 눈물을 짜는 것도 효과적이다. 남자라면 그저 한없이 슬픈 표정을 지어라. 이렇게 한 뒤 상급자가 그 고객을 조용한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면 대부분 그 고객은 오히려 담당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고 문제는 해결된다. 이런 시나리오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미리 연습해 보라는 말이다. 나는 학연, 지연, 혈연, 배경 없이 홀로 서기를 하면서 무릎이 수없이 깨지는 가운데 협상력을 길렀다. 사람들 사이의 수많은 일들이 사실 모두 협상에 의한 것이다. 결국 인간에 대한 여러 간접 경험이 필요한데 나에게는 내가 존경하는 작가 최인훈의 관념적 소설들이 인간 군상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도 알린다. 아울러 협상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을 모두 읽었다고 해서 협상의 모든 것을 알았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말라. 그 속성상 공개할 수 없기에 그 어떤 책에서도 언급되지 않는 나 역시도 공개하기 어려운 협상법들이 있기 때문이다. 협상을 잘하는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 협상하기가 어려워진다. 실제로는 내가 양보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뭔가 내게 다른 속셈이 있지 않을까 계속 의심하면서 더 큰 것을 요구하기에 협상이 깨지게 된다. 내가 세이노인 것을 아는 극소수의 사람들은 나와 협상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 같은 느낌도 종종 받으며 나는 진짜 100% 선의인데도 그 뒤에 뭔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의심을 받기도 한다. 15세기 피렌체와 베네치아 공화국 사이에 있던 작은 도시국가 이몰라와 포틀리에서 아들의 섭정인 행세를 하며 권력을 쥐었던 카테리나 스포르차 백작 부인. 그녀는 반란이 일어나 남편이 시해당하자 자신의 자녀들을 인질로 내어주고 포틀리 성체 안으로 들어간 후 결사적으로 항전하였다. 반란 주도자들이 인질로 잡아둔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그녀는 망루에 올라가 갑자기 치마를 걷어올리고 음부를 보여주면서 이 멍청한 놈들아, 아이는 이것으로 얼마든지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모르냐고 외쳤고 도망치는 마차에서 무게를 줄이고자 자식들을 마차 밖으로 쫓아내려고 하면서 자식은 얼마든지 더 나올 수 있다고 했던 삼국지의 유방하고는 격이 다르다. 이에 기가 죽어 망설이던 반란자들은 그녀의 숙부가 지원군을 파견하자 도망갔으며 그녀는 남편을 죽인 자들을 극도로 잔인하게 처단했는데 당시 25세였고 마키아벨리와 용병비용 협상을 하기도 했다. 역사 속에서 나는 이보다 더 내 머리를 때린 협상 사례는 보지 못했다.